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싱글마더이고 직업은 미용사이다. 내가 직접 겪은 땅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할까 한다. 복잡한 일은 딱 질색인 내 성격 탓으로 일어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라 현재 죽도록 반성 중이다. 혹시 몰라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쪽팔리지만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한다. 우리 집은 이혼 유전자가 있는지 엄마도 아빠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나도 한번 이혼을 했다. 설마 너까지 이혼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모녀가 사이좋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다니. 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었는데. 나도 네 아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었다. 닮을 게 없어서 남자 보는 눈 없는 걸 닮다니. 세상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엄마처럼 딸을 열심히 잘 키우는 엄마가 돼야지. 다른 건 됐고 너 꼭 기억해놔. 우리 손녀만큼은 반드시 남자 보는 눈을 키워줘야 돼. 알았지? 결혼해서 부부 원만하게 한평생 잘 사는 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니? 설마 우리 나나는 괜찮을 거야. 난 모르겠어. 어째 초장부터 불안하다.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여자 3대가 모여서 함께 살며 즐거움도 있었다. 엄마는 아빠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거기에 집도 엄마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받아서 유유자적한 독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너 오늘은 몇 시쯤 들어올 거니? 오늘은 5시면 끝나니까 나나는 오늘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럼 나는 저녁 해놓고 집에서 기다릴게. 우리 엄마 최고! 난 요새 나나 보는 재미로 산다. 나나 없었으면 뭔 재미로 살았나 싶어. 저녁 짓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고마워하는 거 알지? 어린이집 갈 시간 나나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엄마 우리 갔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는 이혼을 한 후 결혼 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복직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은근히 달성감도 있고 나에겐 천직처럼 느껴진다. 차라코, 오늘 예약 안 한 손님이 한 명 있는데 부탁 좀 해도 될까? 그러면 5시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 자기 오후 시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고마워. 대신 우리 딸 어른 될 때까지 저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엄마한테 어린이집 가달라고 연락해야 돼서 한 5분만 자리 비울게요. 어서 다녀와. 나는 서둘러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 엄마 미안한데 저녁 때 나나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알았다. 다행이다. 고마워 엄마. 엄마의 서포터를 받으며 일을 하면서 딸아이 나나를 무사히 키울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큰일 났어. 할머니가! 너 왜 그래? 침착하게 말을 해야 알지. 할머니가 쓰러졌어. 뭐? 구급차 불렀어? 불렀어.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할머니 의식은 있어? 얼른 말 좀 걸어봐. 말 시켜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엄마 어떡해.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알았어. 엄마 금방 갈게. 엄마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는 못했다. 원인은 심근경색. 나와 나나는 며칠을 울면서 보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사식구제가 끝난 후 엄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서류를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지? 무슨 서류 같아 보이는데? 부동산 등기권이 어쩌고 쓰여 있는데? 부동산? 그럼 토지관리서 같은 건가 보네.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이 집 말고 다른 땅 토지관리서 같은데? 그럼 이 집 말고도 할머니 앞으로 땅이 있었다는 거네? 그랬나 보네. 근데 엄마도 모르고 있었어? 응, 이건 나도 처음 알았어. 근데 할머니가 왜 이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글쎄 말이야.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쯤이지? 어떻게 생긴 땅인지 모르겠네. 구글 어스로 검색해볼게. 요샌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된다니까. 엄마, 여긴 것 같은데? 주소로 보면 여기가 맞는 것 같네. 우와, 대박. 위치도 완전 좋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여기 요새 재개발한다고 하는 데 같은데?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핫한 곳 같은데? 할머니, 성년지명장. 근데 상속세며 고정자산세며 내야 될 세금도 만만치 않을걸? 진짜야?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세금 걷어서 제대로 쓰는지도 모르잖아. 세금 걷어서 정치인들이 착복해서 자기들 재산 불리고
해외여행 가고 어쩌고 즐기는 데 쓰면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들만 억울하잖아.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안 낼 수는 없지. 어쨌든 이대로 내버려두면 가치 있는 땅을 그냥 놀리는 거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떤 손님에게 이 일에 대해 상의를 했다. 타구치 사장님이 부동산 관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어떤 땅인지 자세히 좀 말해봐. 제가 상속세니 고정 자산세니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그런 거면 내가 있잖아. 그럼 저한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어. 걱정 말고 땅은 어디에 있는데? 여기요. 오, 아주 좋은 땅을 갖고 계셨네. 여기가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팔 생각은 있고 지금은 팔 생각 없어요. 그렇단 말이지. 땅은 이 다음에 딸아이를 위해서 남겨두고 싶은데요. 세금이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나올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그래 주실 수 있겠어요? 땅은 그대로 두고 세금은 안 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나한테 한번 맡겨봐. 우와, 타구치 사장님한테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차라코 일인데 도와야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용실 단골 손님인 타구치 씨가 중개인이 되어 토지 관리를 비롯해서 복잡한 일까지 다 맡아서 처리해주기로 했다. 5년 후 나는 땅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갑자기 왜 그래? 나 결혼할까 해. 결혼? 네가 벌써? 응, 실은 나 지금 임신 중이야. 임신? 갑자기 폭탄이 2개나 떨어진 것 같지? 진짜 이게 웬 난리니? 조만간 그 사람 데려와서 인사시킬게. 허락해 줄 거지? 그래야지 그럼. 다행이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관련이래. 며칠 후 나나의 결혼 상대가 집으로 인사를 왔다. 거칠어 보이는 첫인상이 어쩐지 앞으로 일이 걱정되는 청년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구치 분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나나 엄마예요. 저 이거 약소하지만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결혼 전에 아이부터 생겨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나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위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 부탁해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예쁘게 잘 봐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서로 딱딱한 인사는 이 정도로 해두기로 하고 편하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뭘 했어. 너무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제가 꼴이 이래서 어머님 보시기에 눈에 안 찰까봐 걱정했어요. 그리고 덜컥 임신부터 시켰으니 어머님한테 뺨 한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어제부터 긴장돼서 잠도 설쳤대. 나나가 좋으면 됐지. 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기는 축복받을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나나,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치? 내가 우리 엄마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우리 집에 대대로 남자복이 없는 편이라 나도 그렇고 나나 외할머니도 그렇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싱글마더로 혼자서 딸을 키웠거든. 그래서 나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 분타, 너 만약에 우리 나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그때는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야. 내 말 명심해. 그 얘기는 나나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나나하고 아이는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약속했다. 나 그 말 믿는다. 엄마 고마워. 그럼 너희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작은 아파트 빌려서 살까 해. 근데 아이도 금방 태어날 텐데. 아이 키우기에 적당한 곳으로 정할 생각이에요. 아, 맞다, 나나야. 우리 할머니 땅 있잖아. 아, 참. 우리 땅 있지? 거기에 집 지으면 딱 좋겠다. 거기면 여기서도 가깝고 또 엄청 넓잖아. 할머니 땅이요? 우리 엄마가 남긴 땅이 있거든. 그럼 그 땅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건 내가 신용할 수 있는 분한테 관리를 맡겨두고 있어. 네, 그러세요? 우리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 어때?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남겨뒀던 땅인데.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게 토지관리서야.
그럼 우리 내일 당장 보러 가자. 그래, 그럼 그러자. 다음 날 나나에게서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난리야? 할머니 땅에 맨션이 들어서 있어. 뭐? 맨션? 5층짜리 맨션이 들어서 있어. 뭐? 뭐 잘못 본 건 아니고? 주소 잘 확인했어? 아니야, 틀림없어. 주소 몇 번이나 확인했어. 주소가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이제 어떡해? 잠깐만, 먼저 타구치 씨한테 전화해볼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타구치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점장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최근에 타구치 씨 온 적 있어요? 타구치? 있잖아요. 왜 부동산 관계 일하다던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요. 아, 생각났다. 예전에 자주 왔었지. 근데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안 오는지 기억나요? 한 3년 전부터 안 온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타구치 씨한테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걸어도 역시 받지 않았고 회사 주소도 모두 거짓이었다. 사기당한 거야. 아무래도 이건 토지 사기꾼 수법 같아요. 토지 사기꾼?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해서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사기꾼이에요. 아마 어머님한테 땅 얘기를 듣고 사기를 친 건데 그냥 사기꾼 솜씨는 아니에요. 여러 번 해본 솜씨인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 선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 타구찌라는 사람이 할머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여서 땅을 이미 팔아먹었다는 거야?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런 인간은 반드시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돼. 내 잘못이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엄마 잘못이 아니지. 아니야. 내가 복잡한 건 잘 모르겠다고 남한테 그냥 다 맡겨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나를 나나가 계속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분타는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나에게 타구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어머님, 타구찌라는 사람 얼굴 아세요? 아마 헤어 카탈로그용으로 손님 사진 찍어둔 게 있을 거야. 단골이었으면 3년 전이라고 해도 아직 사진은 있을 거야. 그건 너무 다행이네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다른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았어. 잠깐만. 나는 기억을 되감아서 타구지 씨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봤다. 술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는 룸살롱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얘기, 오사카에 친구가 많아서 자주 놀러 간다는 얘기,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는 세일즈를 했었다는 얘기 등등. 이런 거밖에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위인 분타가 타쿠치 씨를 데리고 나타났다. 어머님, 이 사람 맞죠? 어머, 맞아, 이 사람이야. 타쿠치 씨. 재수없게 정말. 왜 이제 와서 땅을 찾아?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더니. 타쿠치 씨는 가짜 이름이에요. 본명은 야마구치 신타로, 사기 전과자입니다. 오사카 룸살롱에서 퍼질러져 있는 걸 잡아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오사카 룸살롱에 요즘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 없냐고 물었더니 바로 걸리더라고요. 뻔뻔한 놈, 어떻게 남의 땅을 가로챌 생각을 해? 그래놓고 그 돈으로 퍼질러지게 놀고 다녔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땅 돌려줘요, 이 사기꾼아! 나하고 나나는 타구찌를 양쪽에서 붙들고 인정사정 없이 패줬다. 타구찌는 찌질하게 징징 짜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제 어떡할까요? 토지를 돌려받아야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땅에 이미 맨션이 들어섰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내가 땅 찾으려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타쿠치한테 땅 팔고 받은 돈을 돌려받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네.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분타 덕분에 타구찌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토지 매매로 받은 돈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 지었다. 퍼질러져서 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수중에 돈이 없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 사기 말고도 안 좋은 조직과 많이 엮여 있었던 탓에 토지를 팔고 얻은 돈 말고도 재산이 꽤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배상액을 덧붙여서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 타쿠치 씨는 여러 가지 사기죄가 겹쳐져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상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데 우리는 일단 해결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돈을 모두 변상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처럼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변상을 못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나도 만약 본타가 띄워주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알고 보니 나나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다. 천국에 있을 엄마의 소원대로 나나는 우리랑 달리 남자 보는 눈을 제대로 갖춘 것 같다. 그 후 나나와 분타는 타구치에게서 돌려받은 돈으로 맨션을 구입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나도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는데 행복해하는 두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절로 흐뭇해진다. 내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뭔데 그래? 분타는 대체 어떻게 타구치가 있는 곳을 알아낸 거야? 아, 그건 분타 인맥이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인맥을 풀가동해서 여러 종류? 옛날에 좀 놀 때 알던 친구라던가 뭐 그런. 아무튼 큰 신세를 지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엄마 걱정 마. 지금은 얼마나 성실한데. 그게 아니면 내가 설마 결혼을 했겠어? 제발 너만은 나하고 네 할머니처럼 이혼하고 싱글마더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기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자네가 고생이 많네. 저기 두 사람 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다? 그래? 어느 쪽이야? 엄마 예상대로 딸이래. 우와, 딸이야. 나 지금부터 두근두근거려. 내 예감이 딱 들어맞았네. 그럼 우리 여자만 4대째야. 분타 너는 절대 부적절한 짓은 안 할 거라고 굳게 믿지만 나나야,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돌아와도 좋아. 알았지?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싶고요. 나나랑 평생같이 행복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 다음에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도 혼자서는 외롭잖아. 그게 좋겠어요, 어머님. 어머님하고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맨션도 샀고 어머님도 이 집에 사실 자격이 충분해요. 글쎄다. 예전에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주셨었어. 내가 너희들 더 도울 일은 없는지 생각해볼게. 이번 소동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적당히 믿고 귀찮다 싶은 일을 전부 맡겨버린 것이 큰 잘못이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얻은 이 평화와 행복을 이번에는 잘 지켜내리라. 정신 차리고 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그렇지만 사기꾼이 나 여기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에하라 사오리. 28살의 전업주부이다. 지금부터 나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처절한 싸움과 그 결과에 대하여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 기업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이에 비하면 승진도 빠른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 부서로 이동을 하고 나서 에하라 진이라는 상사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직책은 주임.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27이던 내 입장에서는 약간 아저씨로 보였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리더로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목표 달성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힘내자. 아자! 항상 부원들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상사였다. 그런 상사에게 점점 이성적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는 직장이고 절대 연애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 이럴수록 더 일에 열중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절대 표출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지만 뜻밖에도 나와 이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데 마침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할 때였다. 우리 회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약간 쌍팔년도 냄새가 나는데 일단 술자리가 시작되면 마시고 죽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불행하게도 나는 술이 약해서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몸이 버티지를 못한다. 그날도 힘이 들어서 화장실 간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미안해. 너무 늦게까지 잡아둬서. 에라 주임님 잠깐 바람 좀 쐈어요. 그래도 여자치고는 꽤 마시는 편이네. 거래처 사람들도 다들 너 칭찬해. 네, 뭐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만 가봐.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 네? 그래도 괜찮아요? 부하 직원 피로관리도 상사가 챙겨야지. 오늘 수고 많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 물건을 챙겨서 가져다 주었다. 이때부터 나는 에헤라 주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다음날 마치 어제 집엔 잘 들어갔어? 네, 주인님 덕분에 일찍 가서 잘 쉬었어요. 오늘은 숙제도 없네요. 그럼 다행이고 오늘도 파이팅!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얘기거리가 있으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그러다 퇴근 후 저녁같이 먹자는 말도 하고 혹시 나한테 호감 있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로 에헤라 주임이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나랑 결혼해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즉각 오케이 했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단계 첫 번째 코스인 예비 시부모님을 바로 찾아뵙기로 했다. 예비 시어머니 아키코 씨, 예비 시아버지 소우스케 씨는 첫인상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 부부로 보였다. 나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기는 했는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결혼하면 내조에 힘쓸 거지? 그렇지.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내조를 해야지. 첫 대면인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저 나이대 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에헤라 주임이 대뜸 이러는 것이다. 아참,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야? 그런 거는 미리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거야. 이 분위기라면 이 남자도 당연히 내가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혼자 앞서간다 싶었지만 그때는 이 남자한테 너무 빠져있던 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너무 업되어 있던 탓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먼저 상사분들께 결혼 소식을 알렸고 이어서 동료들한테도 말했다. 한 달 후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왔고 그날부터 나는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다. 지금 부하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간단하게 술하고 안주 좀 준비해. 지금 밤 12시야. 그만 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다들 한 잔 더 하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래? 나 지금 자려고 누웠단 말이야. 뭐야? 남편이 아직 귀가를 안 했는데 감히 먼저 자려고 했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 변명하지 마!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마누라가 해야 될 의무야. 뭐? 마누라? 의무? 그거야 상식이지. 됐으니까 잔말 말고 일어나서 술상 차려. 적당히 할 생각 말고 제대로 차려. 이거 명령이야. 알았어. 남편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쩌다 한 번이면 나도 참을만 하겠지만 반찬에 고기가 빠졌잖아. 다시 차려. 오늘 꼭 이 넥타이 하고 가야 되는데 다림질이 안 됐잖아. 이거 얼른 다려. 부탁도 아니고 나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일방적인 상명 하복만을 요구했다. 맥주 가져와. TV 리모컨 가져와. 목욕물 좀 받아둬. 집에 있을 때는 소파에서 꼼짝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해도 될 일까지 일일이 나를 부려먹었다. 아마 요즘 세상에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막 하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 세대들이나 하던 가부장적인 태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30대인 남자가 이런 구시대적인 스타일의 남편을 찾아보기도 힘든 요즘에 어디 과거에서 혼자 떨어졌는지. 그런 결혼 생활이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됐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남편도 같이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도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임신 중에도 배려 따위는 없이 여전히 구시대 남편으로 굴었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어머니가 그러는데 입덧은 병이 아니라면서? 임신 핑계 대지 말고 집안일 똑바로 해. 그렇게 퍼져 지내는 여자가 제대로 엄마 노릇이나 하겠어? 걱정은커녕 소리 지르고 윽박질렀다. 검사 받을 때에도 한 번도 같이 병원에 가주질 않았고 출산하던 날에도 일이 바쁘다면서 병원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고독한 임신 기간을 이겨내고 나는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다. 아무리 구시대적 남편이라고 해도 아이를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좋은 아빠는 되어줄 거라고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나의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아이에게 무관심하진 않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했지만 육아라는 차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무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우유 먹이기 등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 아이가 울면 안아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불러서 조용히 시키라고 했다.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지금 어디에요? 골프숍. 1시간 전에 내가 찾고 있던 아이언이 들어왔다고 점장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아까 나가면서 했던 말 기억해? 은행 갔다가 2시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그랬어?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애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그랬나? 그랬나라니. 대체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애가 혼자서 죽을 듯이 울고 있었다고. 내가 얼마나 시급했는 줄 알아? 수선 떨기는 그래봤자 길어야 1시간인데. 그리고 애 보는 건 네가 할 일이야. 당신은 육아 책임이 없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남자는 내가 단 몇 시간 외출을 하는 시간조차도 아빠로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태어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갔다. 부모 이전에 인간으로서 됨됨이가 의심스러웠다.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6개월 된 애를 혼자 둬?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그러나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느라 힘든 거 몰라? 기껏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주제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누구 덕에 편하게 사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실검당하고 딱 매장각인 막말을 겁도 없이 쏟아냈다. 어디서 이런 남자가 나왔을까? 어쩌자고 이런 남자를 좋아했을까? 한숨만 나왔다. 결혼 후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아무런 대화점도 찾지 못하고 남편은 나가서 술 마시고 오겠다며 닥차고 집을 나가버렸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찌나 취했던지 자기가 왜 술을 마셨는지도 까먹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상사였을 때는 정말 의지가 되는 남자였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무개념한 남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마치 몸종 부리듯이 하는 걸까? 이 커다란 의문은 얼마 후 곧 풀리게 되었다. 어느 날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는 소파에 바로 앉았고 아이고 힘들다. 사울이 얼른 맥주 좀 가져와라. 안주거리도 챙겨서. 너무 당연한 듯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의 남편의 모습과 싱크로율 100%. 안주가 이것밖에 없냐? 제대로 다시 가져와라. 뭐 정종이 없어? 그럼 얼른 나가서 사와. 남편이 집안에서 왕이라도 된 듯이 구는 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평소에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안 봐도 비디오로 알 수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얘, 넌 왜 그러고 멀뚱히 서 있어? 네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술도 좀 따르고 눈치껏 좀 해라. 요즘 애들은 어쩜 그렇게 일일이 말을 해야 하는지. 얘 뭐하니? 목욕물 안 받고?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시아버지는 온천 입욕제 없으면 목욕한 기분이 안 나는 분이다. 까먹지 말고. 이건 또 어느 시대에서 나온 아내의 도리? 왜 자기 방식을 나한테까지 강요하려 드는 건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저런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납득이 갔다. 그렇게 1박을 한 후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다 주고 온다면서 세 사람이 같이 나갔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3시간이면 충분하겠지? 나는 얼마 전부터 생각해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나 배고프니까 얼른 밥 차려. 목욕물도 준비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뭐가 있나 잘 봐. 야, 이거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사인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서 감히 이딴 걸 들이밀어? 내가 남편으로 못한 게 뭐가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 줬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그것밖에 한 게 없지. 그거밖에라니. 그거면 됐지. 당신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야. 난 더는 이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난번 아이를 방치하고 골프숍에 갔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이 사람과 더는 살 수 없다고 결심했었다.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이건 빼박이다 라고 이혼이 더 절실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미 친정 부모님께 내 상황과 결심을 말했고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친정 아버지가 격려하셨고 따라서 나는 남편이 출근한 후 주말에 술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내 짐을 친정으로 옮겼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려다 준다고 집을 비운 날 친정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친정으로 아예 왔다. 아무런 미련도 갈등도 없었다. 친정으로 오는 길에 내가 느꼈던 기분은 다시 나를 되찾겠다라는 마음뿐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예쁜 손녀와 함께 지내게 됐다면서 대환영해 주셨다. 나도 몇 년 만에 가정부 취급에서 해방되니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고 싶은 시간에 내 맘대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달았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들이닥쳤다. 혹시 사과하고 집으로 가자고 설득하려고 왔나? 했는데 그런 태도는 1도 없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당장 집에 와서 하던 일 해. 빨래며 청소며 얼마나 쌓였는지 알긴 해? 이 두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한테 빨래니 청소 타령이나 늘어놓다니. 참나. 같이 온 시어머니는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어디 남편을 혼자 내팽개쳐 두고 친정에 올 생각을 해? 당장 잘못했다고 하고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 내 한 번은 용서해 주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식이라는 틀의 갭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만 더 굳어졌을 뿐이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남의 귀한 딸을 뭘로 보는 거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가정부로 부리는 놈한테 내가 내 딸을 내줄 것 같아?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속은 인자하고 자상한 분이시지만 풍채가 워낙 좋고 무서워 보이는 인상이라 아버지가 격노하는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주눅이 든 눈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고 다시 한번 오늘처럼 연락도 없이 쳐들어올 때에는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변호사,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나나 친정 부모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대로 돌아갔다. 조정 결과 이혼의 원인은 100%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하에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 분여 부분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양육비에 있어서는 납득할 만한 액수를 받게 되었다.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남편도 승낙했다. 분해하면서도 이혼을 받아들인 남편은 마지막 조정에서 전업주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놀고 먹는 건 백수나 마찬가지지. 나도 이제 돈 먹는 하나가 없어져서 맘 편하다. 자기들이 전업주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놓고 이제 와서 바보 취급을 하네. 그렇지만 그때는 화도 나지 않았다. 남편의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한 방을 먹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상했던 대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무슨 일을 꾸민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시침이야? 네가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글쎄, 나는 잘... 어찌됐건 횡령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니야? 실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전 남편은 이상하리 많지 씀씀이가 남달랐다. 고급 양복, 고급 시계, 고급 차 등등. 회사원이 웬 안 어울리게 명품? 할 정도였다. 결혼 후에도 골프채며 IT 제품 등 자기가 쓰는 물건들은 최고급으로 장만하는 걸 의아해하면서 지켜봤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바 대략 어느 정도일지 정도는 가늠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월급으로 저런 셀럽 같은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는 남편 노트북에 접속을 시도. 그랬더니 간단하게 드러나는 증거들 교묘하게 조작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나는 바로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횡령 증거로 회사에 가차없이 고발했다.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가 일시불로 입금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말이지만 결국 전 남편이 회사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지에 놓인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회사에서는 좋은 상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서만큼은 유능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좋은 인상마저도 철저히 무너졌다.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뿐 아니라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자그마치 횡령이니 경찰 조사도 피해갈 수 없었고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나쁜 놈인 줄은 알았지만 꼴 좋네.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야. 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 후 전 부인이었다는 이유와 횡령을 고발한 고발자라는 것 때문에 나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때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남편이 그동안 사모았던 명품들과 예금, 적금, 그리고 살던 맨션 등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압수를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횡령 금액을 다 변상하지 못했고 시대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전 시부모님들은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수천만 엔과 집, 토지 등을 처분해서 겨우겨우 변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편은 실형 선고를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되었다.
나이는 아직 30대이지만 이제 재취업을 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도 될까 말까 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현재는 시부모님과 낡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싱글 마더로서 열심히 분투 중이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동종업계에 파트직 사원으로 복귀했다. 예전에 실적도 좋고 직위도 어느 정도 올라본 경험이 있어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일하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사오리 라며 누가 큰 소리로 나를 불러세웠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야위고 초라해진 낯설기까지 한 전남편이 서 있었다. 울면서 나를 향해 뛰어오면서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한테는 역시 너밖에 없어. 딸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라면서 막무가내로 달려들었고 공포를 느낀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다. 택시 안에서 뒤를 확인해보니 택시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잘난 척하며 집에서 왕처럼 굴던 전남편이지만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혹시 나랑 마주칠 수도 있는 장소를 골라서 일자리를 찾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정 부모님께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실은 올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 농가일을 거들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큰아버지랑 같이? 지금하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겠지만 빌딩숲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큰아버지와 남편이 만난 것은 결혼식 당일뿐이고 어디에 사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다. 무엇보다 딸아이를 최우선에 두고 생각한 결과 망설임 없이 부모님을 따라 시골로 내려갈 결심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가진 웹 지식을 발휘해서 큰아버지가 생산한 야채를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모니 베지숍을 만들었고 유기재배, 무농약으로 키운 안전하고 신선한 야채는 소비자 댓글에 신선하고 맛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등의 고평가를 받았다. 그 후 유명 레스토랑과 전속 계약을 맺는 쾌거를 올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큰아버지도 사오리가 같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기뻐하셨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 남편과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아이도 이제 많이 컸고 밭에 나가 놀이삼아 할아버지를 돕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었다. 내 나이 20대 후반에 이렇게 인생이 격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달성감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다. 농업에 대해 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농가에 도움을 청하고 직접 몸으로 배우면서 인터넷 판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성장 단계에 있다. 싱글 마더로서, 인터넷숍 매니저로서,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도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후쿠다 시게루, 32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랑 상사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우선 내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회사원이고 지금 다니는 곳은 대기업 자회사다. 그룹 자체는 크지만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다. 거기서 5년 전에 지금 아내인 케이코와 만났다. 3살 연하고 친구 소개로 만났다. 케이코는 대학생 때 미인 대회에 나갈 정도로 아주 예뻤다. 당연히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케이코 씨, 이번 일요일 식사라도 어때요? 아, 죄송해요. 그날은 선약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케이코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다. 시게루 씨, 저번에 식사 제의 거절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케이코 씨 인기 많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번 일요일은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다행이다. 저번에 못했던 식사 이번 주말에 같이 해요. 좋아요. 근데 저라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해요. 제가 좋은 가게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케이코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다. 실은 결혼한 뒤에 알게 된 건데 케이코도 계속 나를 좋아했다고 한다. 둘 다 영화를 좋아해서 취미가 잘 맞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반년이 지난 후 큰맘 먹고 케이코에게 고백했더니 기쁘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 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케이코의 임신으로 우리는 결혼했다. 순서는 반대가 됐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기뻐해 주셨다. 금방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식은 딸이 더 크고 결혼 5주년에 가족끼리 올리기로 약속했다. 그때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 후 무사히 딸 미사코가 태어났고
지금은 4살이 됐다. 결혼 5주년까지는 앞으로 1년. 예쁜 아내랑 귀여운 딸과 최고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에서 부장이 새로 이동해왔다. 새로 부장이 된 테라사와다. 앞으로 우리 부서 성과를 철저히 올릴 테니 다들 각오하도록. 인사부 소속이었던 부장은 근속 연수도 가장 길었지만 솔직히 평판은 최악이었다. 뭐야, 벌써 가는 거야? 할 일이 태산이야. 잔말 말고 야근해. 이 자료 오늘 내로 정리해놔. 더 못하면 야근이라도 해서 끝내라. 이런 쓸모없는 자식. 일하기 싫으면 관둬. 이렇듯 부장은 갑질 대마왕이었다. 회사도 문제시하고 있었지만 능력만큼은 좋아서 내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몇이나 이뤘는지 회사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끔찍한 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그리고 부장이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왜? 너 어딨냐? 방금 집에 왔습니다. 아까 인사드리고 갔는데요? 아, 그랬지. 상사보다 먼저 가는 부하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모레 목요일부터 지바로 출장이다. 뭐래요? 담당자 녀석이 독감에 걸렸어. 대신 네가 가야겠어. 갑자기 그러셔도 상사 명령을 거절하진 않겠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일방적으로 출장을 강요당했다. 뭐 독감이라면 어쩔 수 없지. 다른 직원한테 떠넘기려고 했을 때 마침 먼저 퇴근한 내가 눈에 띄었던 거겠지. 그냥 얌전히 야근이나 할걸. 모레는 안 되는데. 금요일 밤은 일을 일찍 끝내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했다. 당연히 가게 예약을 취소해야 했고 아내와 딸도 기대가 많았을 텐데 너무 미안했다. 미안해. 다음에 꼭 외식하러 가자.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 미사코도 기다릴 수 있지? 응, 아빠도 일 열심히 하는데 나도 기다릴 수 있어. 미사코 고마워. 다음 주말에 가고 싶은 곳 생각해두렴. 이해심 깊은 아내와 딸 덕에 나도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졌다. 그리고 출장지에 도착한 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도착했어. 미사코는 잘 있어? 그럼 미사코는 벌써 잠들었어. 집은 언제쯤 와? 오늘 내일 회의해보고. 근데 아마 내일 밤에는 못 가고 모레 토요일 아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점심 전에는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알았어, 기다릴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괜찮아. 당신 요즘 일 너무 많이 했잖아. 고마워. 얼른 갈게. 휴일은 케이코랑 미사코랑 같이 있고 싶거든. 딸 바보라니까. 그리고 애처가지. 하지만 예정이 어긋나고 말았다. 생각보다 회의가 금방 끝난 곳이었다. 이 시간이면 막차를 탈 수 있겠다 싶어서 난 서둘러 티켓을 끊고 아슬아슬하게 신칸센에 탔다. 밤 9시에는 집에 도착하겠다 싶어서 마음이 들떴다. 좀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아내랑 딸을 보고 싶어 하다니. 난 정말로 딸바보의 애처가구나. 자면서 신칸센을 타고 온 나는 집 근처 역에 도착한 순간 아내한테 일찍 간다고 연락하지 않은 걸 깨달았다. 그래도 이제 10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따로 연락은 안 했다.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사려고 역 근처 케이크 가게에 들러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샀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설마 자는 건가? 싶어서 침실을 확인해보니 거기서 자는 건 미사코뿐이었다. 아내를 찾아서 집을 어슬렁거리다가 욕실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지금 씻고 있구나 싶어서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 세면대에서 옷을 벗고 욕실 문을 열며 여보, 등 밀어줄. 내 말은 도중에 멈추고 말았다. 욕조 속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상사인 그 갑질대마왕 부장이었던 것이다. 하필 부장이 욕조에 아내랑 함께 들어가서 열정적인 키스를 하던 순간 맞닥뜨리고 말았다. 영원할 것 같은 침묵이 우리 셋 사이에서 흘렀다. 너무 놀랐던 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저쪽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벗었던 옷을 입고 거실로 향했다. 엄청난 충격에 사고가 멈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아빠. 우리 딸 일어났구나. 미안해. 아니야, 아빠 어서 와. 딸 미사코가 일어난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나한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다. 딸도 있는 집에서 아내는 바람을 피운 것이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새까만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딸보다 한 발 늦은 아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여보, 아까는... 딸을 보고 아내도 말을 잃었다. 딸은 엄마 왜 그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부장이 도망을 간 모양이었다.
일단 미사코 재우고 올게. 자, 아빠랑 같이 가서 코하자. 엄마는 같이 앉아? 엄마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거든. 와, 좋겠다. 미사코도 얼른 커서 밤 늦게까지 아빠랑 수다 떨자. 응. 난 미사코가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며 침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딸을 재운 뒤에 지옥의 부부 회의가 시작됐다. 그럼 어디 설명을 들어볼까? 고개를 숙인 케이코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체념했는지 얘기를 시작했다. 실은 케이코는 학창 시절에 호스티스 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테라사와 부장이었다. 돈이 많은 부장과 육체관계를 가지고 케이코는 꽤 두둑한 용돈을 받았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주러 케이코가 회사에 왔을 때 급한 일이 생겨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부장과 운명의 재회를 했다고 한다. 물론 부장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과거를 들키기 싫으면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아내를 협박했고 강제로 불륜관계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밤 딸이 자면 잠깐 만나서 할 일을 다 하면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다. 불륜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딸도 있는 집에 남자를 들이다니 터무니없이 멍청한 아내에게 화가 나지도 않았다. 여보, 나 진짜로 그 남자한테 아무 마음도 없어. 당신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어떤 과거가 있든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나랑 만나기 전에 네가 아니라 만난 후에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럼? 하지만 넌 날 믿지 않고 그 남자랑 관계를 가졌어. 심지어 딸이 자고 있는 집에 들이기까지 했지. 그 사람이 꼭 집에 오겠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만약 미사코가 일어나서 그 꼴을 봤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내 말에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미사코는 출장 간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문 열리는 소리에 미사코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의 기척에 미사코가 깨어나기도 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미사코한테 트라우마를 줄 뻔했다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꼭 당신한테 상의할게. 여보, 제발 용서해줘.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용서가 안 돼. 우선 처가에 돌아가줘. 머리 식힌 다음에 얘기하자. 내 말에 따라 케이코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미사코가 깨기 전에 집을 나갔다. 엄마는? 잘 잤어, 미사코? 미안, 엄마는 외출 중이야. 응? 우리만 빼고 치사하게. 미안해. 그래도 오늘은 아빠가 휴가 냈으니까 둘이 놀러 가자. 정말 신난다. 미사코를 괴롭게 할 수는 없다. 케이코와 별거한 지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시게로, 잠깐 괜찮은가? 저번에 뵀죠? 아내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일단 부장님 얘기도 듣도록 하죠. 그냥 뭐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미안하네. 부장님, 사모님도 계시죠? 이혼 조정 중이야. 걱정할 거 없어. 걱정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도 소용없을걸? 왜죠? 일단 전화로 얘기하지. 부장은 전화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갑질과 성희롱 등 상사에게 보복을 당한 경우 신고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담당 부서는 인사부였다. 즉, 테라사와 부장이 전에 있던 부서다. 지금 인사부 부장도 테라사와와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무마당할 게 뻔하다. 모회사에 신고해도 그닥 의미도 없을 거다. 산하그룹이라고 해도 자회사 내 문제에 관례적으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껏해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고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난 회사 회의실로 한 사람과 함께 갔다. 나랑 그 사람 둘뿐이었고 그곳에 뻔뻔스럽게 불려온 건 실례합니다. 줄 부르셨다던데. 부장은 회의실에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여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사장님이었다. 이 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인 모니로봇 상사의 사장이었다. 부장은 모회사 사장이 찾아온 이유도 모르고 왜 사장님 옆에 내가 떡하니 있는지도 몰랐을 거다. 그리고 사장님은 입을 열었다. 하필이면 내 며느리랑 바람을 피우다니. 그 한마디에 부장의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셨다. 그렇다. 난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의 후계자였다. 농담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의문스러울 만도 하지. 그건 제가 설명드리죠. 내가 자회사에 있는 건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우선 자회사에서 자기 힘으로 회사의 큰 이윤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가 그 실적을 보고 후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대적으로 후계자로서 발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의 후광을 받지 않고 아무도 트집 잡지 못하는 성과를 올리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셨다.
그래서 나는 정체를 숨기고 이 회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아무도 내가 사장 아들인지 모른다. 그냥 바람만 피운 거였으면 아버지와 함께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인사부의 유착관계는 그룹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장이 의기양양했던 그 이후 인사부와의 유착관계, 이번 일과 똑같은 직원들의 신고를 무마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나는 아버지께 상의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장으로서 큰 문제라고 판단한 모양인지 우선 본사에서 감사를 파견할 생각이네. 결과에 따라 자네랑 현 인사부 부장은 해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각오하도록. 부장은 말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조사 결과 테라사와 부장과 현 인사부 부장, 그 외에도 관리직 몇 명이 직원들의 갑질과 성희롱 신고를 무마한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지금껏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다니 다른 의미로 운이 좋았던 모양이다. 아버지도 사장으로서 부끄럽구나. 뿌리부터 개혁해야겠군. 하고 말씀하셨다. 물론 부장과 관계자들은 모두 해고당했다. 하지만 부장은 지금 아내와 이혼 조정 중인데 10.89 원인은 부장한테 있을 테니 위자료도 청구당할 게 뻔했다. 그리고 물론 나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다. 무직이 된 상태에서 위자료 지옥에서 발버둥 치게 해주마. 물론 아내한테도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했다. 참고로 양육비는 내가 거절했다. 딸이랑 다시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변호사를 통해서 딱 한 번 마주할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내는 울면서 우리 다시 잘해보자. 미사코도 엄마가 있어야지. 앞으로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울고불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난 진심으로 케이코를 사랑했고 케이코가 딸을 사랑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 숨기고 불륜을 저지른 것, 집에 남자를 들여 육체관계를 가진 것, 이 두 가지는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난 너랑 재결합할 마음 없어. 친권을 넘길 생각도 없고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계속 싸울 거야. 내 말에 케이코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시점에서 케이코한테 승산은 없겠지. 주부인 케이코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다. 하지만 조정 중에 재산 분할액이 위자료 금액과 비슷해서 현재 수중에 있는 재산을 내가 갖기로 합의했다. 친권도 나한테 왔고 면회는 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딸이 중학생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사정을 전부 설명하고 그래도 만나고 싶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다시는 미사코와 케이코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사코에게 엄마는 케이코 하나뿐이다. 그리고 아빠 혼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커가면서 늘어날 거다. 케이코는 미사코가 중학교 1학년까지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고 만약 미사코가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도 바꾸지 않도록 약속했다. 그 후 케이코의 근황을 장인 장모님께 들었다. 이혼 후 본가로 돌아온 케이코에게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의절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케이코가 미사코와 관계를 회복해 다시 손녀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케이코를 감시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심성이 착한 케이코는 불륜 사실을 모르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 참고로 미사코는 엄마랑은 미사코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반성하고 있어. 중학교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 그건 미사코가 결정하면 돼. 그때가 되면 전부 얘기해줄게. 이렇게 설명해뒀다. 미사코가 어떤 판단을 하든 아빠로서 묵묵히 지켜봐줄 거다. 내 이름은 미야노 루리. 우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경영해왔는데 난 회사를 이을 생각은 없어서 어릴 적 꿈이었던 편집자가 됐고 올해로 입사한 지 5년 차다. 하지만 부모님은 회사로 돌아오길 바라는 모양이다. 반년 전에 남편 히로시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본가에 갈 때마다 나를 회사에 끌고 가려고 하신다. 미안해. 자기는 작가라서 회사 다닐 마음은 없다고 했는데. 괜찮아. 잘 팔리는 작가도 아니고 언젠가 신세질지도 모르잖아. 우리 집안 사정에 휘둘리면서도 싫은 표정 한 점 없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남편이 쓴 작품은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유명한 상을 받으리라 믿고 있다. 오히려 결혼식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니 죄송한걸? 괜찮아. 내주신다는데 그냥 받자. 실은 3달 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서 본가에 찾아가 결혼식에 대해 상의를 했다. 부모님이 나한테 드레스를 잔뜩 입히고 싶다면서 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시기로 했다. 나도 드디어 식을 올리게 돼서 기뻤고 남편도 나와 마찬가지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후 회사의 업무 개혁의 일환으로 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고동이 수상해졌다. 히로시, 오늘도 술자리야? 아, 루리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다들 요즘 힘든 일이 많나 봐. 술이라도 마시면서 울분을 풀어야지. 히로시는 술자리에 자주 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다. 글도 써야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최근에 남편이 신작을 냈는데 판매량이 현저히 낮아서 그 안타까움을 술로 달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왔어. 고주망태가 된 남편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렸다. 사치,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볼까? 뭐? 사치해? 사치에. 잠깐! 하지 마! 난 무심코 남편을 밀쳐버렸다. 사치에는 또 누구야? 남편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바닥에서 잠들어 버렸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죄책감을 느끼며 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봤다. 이게 뭐야? 거기엔 모르는 여자와 찍은 야릇한 사진이 있었고 심지어 메시지에는 역시 사치가 최고라니까. 역시 루리가 아니라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럼 못 써.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알겠지? 아, 슬프다. 집에 가기 싫다. 나도 안 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치에. 또 다음에 뜨거운 밤을 보내자. 파면 팔수록 불륜 증거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메시지 날짜와 남편이 술자리에 가서 늦게 온 날을 비교해보니 날짜가 전부 일치했다. 그리고 남편이 주기적으로 불륜녀를 만났다는 걸 깨달았다. 말도 안 돼. 불륜이라니? 우리 결혼은 대체 뭐였지? 슬프고 참담해서 눈물이 났다. 나는 히로시의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히로시를 바라봤다. 사치에, 사랑한다. 히로시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었어.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날 미안해. 전부 사실이야. 히로시에게 사치의 얘기를 추궁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치에란 사람이 누구야? 아니, 어쩌다 길에서 만났는데. 낯가리는 당신이 작업을 걸었다고? 사실대로 말 안 해? 대학교 동창이야. 남편 말로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나 눈이 맞아서 그대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 나한테는 그렇게 소홀했으면서? 정말로 미안해. 루리가 일 때문에 바쁜 건 알았지만 그게 너무 외로워서. 그래도 믿어줘. 나한테는 너뿐이야. 그리고는 히로시가 날 껴안았다. 그래, 나도 일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나 봐. 미안해, 자기야. 실질적으로 가장인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누구보다 일에 힘을 쏟아부었지만 그게 히로시를 외롭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 내 잘못일지도 몰랐다. 물론 바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거랑 그거는 별개다. 사치에 씨 연락처 삭제해. 메시지도 사진도 전부 삭제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연하지. 남편은 핸드폰에 있던 사치의 연락처를 내 앞에서 지웠다.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할게. 그저 기회를 한 번만 줘. 남편의 필사적인 사과에 내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알았어. 진짜 다음은 국물도 없다. 그 후로 히로시의 술자리는 줄었고 나도 다시 출근을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은 이전으로 돌아왔다. 수상한 점도 없었다. 히로시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한번 배신을 당하니 좀처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나는 사치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 사람의 직장과 사는 곳 등 고소할 때 필요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물론 히로시한테는 비밀로. 앞으로 별탈 없으면 그걸로 된 거다. 하지만 만약 탈이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랐지만 그 여자와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게 최악의 방식으로 밝혀지고 말았다. 그건 내가 청첩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남편의 청첩장 중에서 오오마에 요시코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아마 남편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 줄 알았나 보다. 요시코, 그 여자가 바로 불륜녀인 사치에란 것을. 기회를 달라면서 불륜녀를 자기 결혼식에 부르다니 제정신이야? 남편이 요시코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메시지를 할 때도 가명으로 부를 정도로 철저했다. 이미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자기 결혼식에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흥신소에 남편의 신변 조사를 의뢰해 일부러 일이 늦게 끝나는 척 귀가 시간을 늦췄다. 그러자 방심한 남편이 덫에 걸렸다.
지금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향한 사랑은 증오로 뒤바뀌고 말았다. 아내한테 들켰어? 집에서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해. 빚 갚기까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빚이 금방 사라지더라. 장인한테 받고 있는 돈도 걔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것도 내 빚 갚는 데 쓰고 있거든. 안 들킨 게 용하다. 그 여자가 회사로 돌아가도록 나한테 설득해달라고 했거든. 그 돈이 빚 변제랑 너한테 줄 선물로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진짜 멍청한 분이라니까.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꼭 해야 돼? 그 돈으로 호의호식해야지. 나만 믿으라고. 근데 이혼할 거면 결혼식은 그냥 돈 낭비 아니야? 난 하기 싫은데 걔가 하고 싶다고 난리거든. 괜히 신경 거스르면 안 되잖아. 돈은 그 부모가 내니까 내 돈은 안전하다고. 설마 아내도 결혼식에 불륜 상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예쁘게 하고 와. 난 너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내 불쌍해. 이제 곧 너랑 결혼할 거야. 기다릴게 자기야. 빚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책이 안 팔려서 수입이 없다길래 생활비는 거의 다 내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분명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돈은 빚 갚는 데 다 썼겠지. 난 둘째치고 부모님까지 모욕하다니 분노로 몸이 벌벌 떨렸다.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었다. 내 마음속 무언가가 끊겼다. 이혼하는 것만으론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본때를 보여주지. 그로부터 결혼식까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지냈다. 바람 피운 건 신경 안 써. 멋진 결혼식을 올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고 남편은 몰래 속으로 비웃은 게 틀림없다. 내가 복수를 계획하는 것도 모르는 채로. 결혼식 당일. 저기 루리, 왜 자기 친구석은 전부 비었어? 글쎄 잘 모르겠네. 다들 화장이라도 고치러 갔나? 그래? 화장실 꽉 막히겠다. 그럴 리가 있겠니? 초대했던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뒀다. 사정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도 이상하다는 얼굴로 날 찾아왔다. 루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이따가 딸 결혼식에서 재밌는 구경하게 될 거야. 루리, 무슨 말이야? 역시나 사태 파악을 한 건지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 난 쏜살같이 불륜녀에게 다가가서 요시코 씨도 잘 부탁드려요? 네? 그게 무슨 말씀? 사치에 씨라고 부르는 편이 나았을까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뒤에 있던 히로시도 영문을 모른 채 입만 뻥긋거렸다. 자리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실 건 저희의 결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시코 씨와 남편이 꾸민 끔찍한 음모랍니다. 무슨 말이야, 루리? 맞아요. 모처럼 축하하러 왔건만 난 갈래요.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변명의 기회는 없을걸요? 요시코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난 사전에 사회자에게 부탁했던 대로 동영상을 틀어달라는 신호를 줬다.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정을 들은 직원분들이 다들 협력해주겠다고 말해주셨다.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해볼까요? 히로시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다. 히로시와 요시코가 뒤엉킨 영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 여자가 회사로 돌아가도록 나한테 설득해달라고 했거든. 그 돈이 빚 변제랑 너한테 줄 선물로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진짜 멍청한 분이라니까.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꼭 해야 돼? 그 돈으로 호의호식해야지. 설마 아내도 결혼식에 불륜 상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예쁘게 하고 와. 난 너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폭탄을 투하하자 식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다들 히로시와 요시코를 쳐다보고는 식장을 나갔다. 아니야, 루리.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대체 왜 이런 영상이 찍혔을까? 이 여자한테 협박당했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불륜 증거를 까발리겠다고 했거든. 뭐? 미쳤어? 당신은 아내가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좋다면서. 넌 입이나 다물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올까? 어?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해, 히로시. 가나에 나도 너뿐이야. 우리 결혼하자. 거기에는 나도 요시코도 아닌 여자와 히로시가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히로시는 요시코한테도 비밀로 하고 다른 여자랑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다.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였다니. 그 사실을 밝혀준 탐정한테 고마웠다. 뭐야? 카나에는 누구야? 아니, 그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요시코 씨도 문제가 있어서 히로시가 바람 피웠나 봐요?
이제 그만해 루리. 너무 가혹하잖아.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한마디 할까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입을 여셨다. 전부 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한심한 놈. 네가 작가라는 꿈을 쫓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 아니, 루리가 바빠서 날 외롭게 했단 말이야. 이건 히로시의 불륜이 밝혀진 후에 제 일정표예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 늦어도 저녁 8시에는 귀가. 식사도 함께하고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아드님하고 대화도 잘하고 있어요. 이래도 부족한가요? 히로시! 자네가 루리를 설득시켜준다길래 매달 금전적 지원을 해줬구만. 설마 그걸 빚 갚는 데 썼다니? 아닙니다, 장인어른. 나중에 저희 아이가 생겼을 때 빚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딴 건 네 돈으로 갚아야지. 지당한 말씀. 그 후 히로시와 요시코는 친구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휴건 물론 중지됐다. 사실 사전에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중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복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 많이 졌다. 난 히로시의 코앞에 이혼 신고서를 들이밀었다. 잠깐만 루리. 너한테 버림받으면 난 더 이상 못 살아. 그렇겠지. 돈을 한 푼도 못 버니까. 꼴 좋다. 뭘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요? 당연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건데요? 뭐? 이건 제 변호사가 작성해준 위자료 청구서예요. 질 나쁜 불륜이니까 300만 원은 청구해야 마땅하죠. 300만? 아,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호스트바만 안 다니면 그 정도는 전부 모을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야 요시코, 너 호스트바 다녔어? 당신도 속았던 거야. 이 사람 호스트한테 돈 퍼다 주느라 빚더미에 앉았거든. 날 당신이랑 이혼시켜서 받아낸 돈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너같이 아랫돌이 가볍고 꿈만 쫓는 멍청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루리는 날 좋아해줬잖아. 그게 내 인생의 오점이다. 두 사람은 돌려줄 말도 없었는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얼어붙고 말았다. 남편 측 하객들에게 다시 사과하고 축의금을 돌려줬다. 아참, 그리고 불륜 위자료랑 결혼식 비용도 당신한테 청구할 테니까 잘 부탁해. 그건 부모님들이 내주신다고. 그럴 리가 있겠냐? 안 돼. 그리고 난 말했듯이 남편과 요시코를 비롯한 불륜 상대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고 결국 전 남편은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한편 요시코는 난 그 남자한테 속은 거라고.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지만 안타깝지만 저희에게는 흥신소에서 모은 증거가 있으니 재판으로 가도 분명 패소할 겁니다.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다. 이렇게 된 이상 그 남자한테 전부 떠넘기겠어. 전화는 왜 안 받지? 그 자식 설마 나 차단한 거야? 자기 잘못은 자기 손으로 책임져야죠. 젠장 짜증나. 전 남편이 할 만한 짓이다. 그리고 딱 한 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말 미안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잘못이야. 루리, 나한테는 네가 필요해. 너도 그렇잖아. 아니야. 이혼도 끝냈고 너한테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으니까 이제 볼 일도 없거든? 그럼 차단한다. 뭐? 잠깐만! 루리! 차단이나 먹어라. 이렇게 나와 남편의 진흙탕 싸움이 막을 내렸다. 남편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른다. 난 편집자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회사로 불러들이려던 부모님도 전 남편에게 돈을 줬던 게 미안했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한동안은 일이 애인이 될 것 같다. 여러분도 전 남편처럼 기생충 같은 사람과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 이름은 쿠도우 토모코, 30살의 회사원이다.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고 형식상으로는 아내이기도 하다. 형식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이름은 타카나리. 여자 문제로 대환장 진흙 싸움이 있은 후 집에서 쫓아냈다. 남편은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면서 매일매일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는 절대 안 받겠다는 각오로 거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하는 건 아닌 것도 같다. 현재 별거 중인데도 남편은 꼬박꼬박 월급을 입금하고 있고 5살 난 딸아이에게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도 많이 한다. 남편도 평범한 딸바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딸아이도 아빠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매일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면서
역시 아빠가 옆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한 번은 실수로 봐주자 라고 생각이 바뀌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서 소수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들끼리 서로 얼굴을 다 알다 보니 사적인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서로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힘들 땐 서로 돕고 정기적으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잡다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워킹맘인 나로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항상 중요시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의 분위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건 새로 3살 된 남자아이인 코우스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다. 처음 코우스케 엄마와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세베 카나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애엄마 맞아? 할 정도로 어려 보였고 우리 모임에서 단연 최연소로 등극했다. 처음 본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긴 해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다른 엄마들도 동생 대하듯이 친근감 있게 대했다. 카나에 씨도 스스럼 없이 언니 하며 살갑게 굴어서 금세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엄마들 모임에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곤 했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있잖아, 카나에 씨 말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를? 혹시 돈 문제 말하는 거야? 아직 어리고 하니까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해. 지난번에는 토모코 씨가 내줬지? 응. 돈 돌려받았어? 아니, 아직. 스즈키 씨는 더 오래됐잖아. 받았어? 받기는 아예 그 사실 자체를 까먹은 것 같아. 그럴 것 같았어. 그거 밥값, 차값이 대단한 금액은 아닌데 그게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돈 갚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묘하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 트러블의 주 원인은 모임할 때마다 밥값, 차값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카나이는 습관처럼 지금 현금 가진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 번, 두 번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 이러다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모임하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죄송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다 해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역시나 계산할 타이밍에 또 그 수법이 나왔다. 지금껏 우리 모임은 암묵적인 룰로 계산은 더치페이가 기본이었다. 그렇다고 현금이 없다는데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매번 곤란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엄마가 그러면 카나이 씨가 핸드폰으로 결제하면 되겠지. 우리 몫은 여기서 바로 걷어서 현금으로 자기한테 줄게. 라고 받아쳤고 속으로 와우,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쾌재를 불렀다. 어머, 죄송해요.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빠져나가나? 이건 뭐 당할 재주가 없네. 하고 다들 포기 모드로 전환이 되는 분위기. 늘 그렇듯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고 카나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입을 싹 씻는데 내 돈 갚으라고 말은 차마 안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트러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돈 개념만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도 없어서 모임에 항상 지각, 자기보다 연상인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하긴 이건 나이 든 세대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죠. 굳이 나이를 들먹이면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상대방 기분에 대해 공감력이 제로라는 점. 자기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져도 그게 자기 때문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 결론적으로 공감력이 부족하고 철이 없다. 더 나쁘게 말하자면 무신경의 배려심 결핍, 지적 능력 결여라고나 할까? 대체 이런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난번 어린이집 참관일에 만날 기회가 생겼다. 아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애엄마가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요. 다른 분들한테 신세를 많이 질 텐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적당히 있고 말하는 것도 양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어린애 같은 정도로 축소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남편분이 여러 방면에서 아내 역할까지 커버를 하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바쁘고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카나의 무개념의 문제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현재 그걸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했다. 나는 최소 돈 문제에 관한 것만이라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카나이 씨와 단둘이 만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다. 현금이 없을 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돈은 제때제때 갚는 게 좋아. 빌려준 사람은 갚으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내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럼 처음부터 내주기 싫다고 말을 하던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적반하장이라고 되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욱하고 혈압이 급상승했지만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님 그제야 상식을 이해했는지 다음 모임에서는 그동안 껐던 돈을 전부 갚고 그 후로는 계산할 때 현금으로 자기 몫을 계산했다. 뭘 잘 몰라서 그렇지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앞으로는 카나에 씨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말로 잘 전달하자고 다른 엄마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나에 씨 문제로 더는 섣그리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카나에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우리 모임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게 뭔데요? 사실은 매년 이맘때 엄마들끼리 여행을 가거든. 어머, 정말요? 진짜 재밌겠다. 애들은 각자 알아서 맡기고 엄마들끼리 1박 2일 동안 해방감을 느껴보자는 건데 갈래요. 저도 갈래요. 올해는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투어에 신청할 생각이야.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시간은 철저히 엄수해야 돼? 꼭이야, 알았지? 당연하죠. 저도 그런 날은 지각 안 해요. 엄마들 모임에서는 이미 엄마들만의 여행이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말을 한 거다. 1년에 딱 한 번 아이들을 남편이나 친정에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1박 2일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 이번엔 힘들까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하고 딸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딸아이도 오랜만에 아빠와 둘이 보내게 될 거라고 했더니 뛸 듯이 기뻐했다. 비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카나에 씨만 뺄 수도 없는 일이라 얘기를 했다. 바로 얼마 전에 돈 문제로 좀 껄끄러웠기 때문에 안 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제일 신나하는 분위기였고 참가 멤버로 확정이 됐다.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식사 모임과는 회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번만큼은 카나에 씨도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딱히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하고 나쁜 예감이 들긴 했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다른 엄마들은 모두 공항에 모였는데 나쁜 예감이 적중.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 카나에 씨, 지금 어디야? 죄송해요. 지금 일어났어요. 뭐야? 그럼 아직 집이란 거야?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 비행기 출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바로 준비하고 나갈 테니까 시간 좀 끌고 계세요. 무슨 수로 공항에서 시간을 끌어? 비행기 안 타봤어? 그럼 다른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말했지. 이번 여행은 투어라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 미안하지만 자기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투어 해외여행에 지각이라니. 대책이 안 서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리끼리 가는 거면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몇 번이나 강조해서 주의를 줬지만 이건 해외 투어 여행. 우리 말고도 참가자가 있는 투어이고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사람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1시간 이내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이 투어 책임자에게 말을 하고 카나에 씨는 두고 가기로 얘기가 됐다. 여행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웠다. 솔직히 카나에 씨 존재는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깨끗이 잊어버렸다. 평소에 그렇게 시간이며 돈에 무개념으로 살더니 결국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해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라도 속상하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나는 선물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는데 잔뜩 뿔이 난 얼굴로 문을 나온 카나에 씨는 첫마디로 어떻게 나만 떼놓고 가요? 내가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단체 투어라 다른 참가자들이 많아서 그건 불가능했다고 다시 잘 설명했지만 그럼 언니들도 가지 말았어야지. 어쩜 그렇게 의리 없이 나만 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갈 수 있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남의 탓만 하지? 누가 늦게 일어나랬나? 여태껏 참아왔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됐다. 다 남의 탓이라는 거야? 차라리 앞으로 자기는 여행에 참가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금 전 일을 다른 엄마들한테도 라인으로 설명했다. 결국 우리 원래 멤버 vs 카나에의 대결 구도가 표면화됐고 카나에 씨와의 사적 교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긴 해도 같은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고 있으니 아예 신경을 끌 수는 없었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는 이어갔지만 우리들과 카나에 씨와의 감정 대립은 정말 어이없고 씁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계기가 된 것은 어린이집 참관일 날 나는 물론이고 다른 엄마들 그리고 카나에 씨도 참석했다. 그날은 카나에 씨의 남편분도 와 있었고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관일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성장을 실감하며 뿌듯해하는 날이고 자기 아이가 집 밖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별거 중인 남편이 교실로 들어왔다. 남편에게는 내가 먼저 참관일에 오라는 말을 했다. 딸아이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아이를 봐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이제 슬슬 자연스럽게 별거를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무심코 카나에 씨와 눈이 마주치는가 싶더니 너 나한테 독신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왜 여기 있어?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소리를 쳤고 얼굴이 창백해진 카나에 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교실 전체가 술렁거렸고 나는 모른 척 조용히 입 다물고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뭐야 이 상황? 두 사람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한 남편. 천성적으로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타입인데 결국 셀프 공개 망신을 자초했다. 별거를 하게 됐을 때도 참 쉽게 바람 피운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녔었다. 물론 나 못지않게 카나에 씨의 남편도 당황하는 눈치였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저 사람은 제 남편 쿠도 타카나리라고 해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당사자들끼리 설명을 좀 하시죠. 하지만 타카나리와 카나에 씨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서로 안면이 있는 남녀가 궁지에 몰린 표정으로 저러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뭔지 바로 감이 올 것이고 그걸 모른다면 병원에 가봐야 할 것이다. 저 인간이 바람 피운 여자가 카나에 씨였다니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더 복잡하게 꼬여갔다. 저기 잠깐만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저 남자하고 그냥 아는 사이 아닌 거 맞죠? 설마 저 남자하고 나하고 양다리 걸친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이집 교사 다카미야 씨가 이 사이를 찍고 들어왔다. 주위는 몇 배 더 소란스러워졌다. 삼류 드라마보다 더 복잡한 남녀관계, 거미줄처럼 엮인 전대미문의 치정 사건으로 교실은 발칵 뒤집혔다. 제3의 입장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카오스 속에서도 최대한 이성을 찾으려고 애썼고 일단 관계 있는 사람들만 따로 별실로 안내됐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베테랑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카나리, 카나에 씨, 다카미야 선생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다. 나와 카나에 씨 남편인 케이스케 씨도 따라 들어가 직접 얘기를 들었다. 간단히 말해 카나에 씨와 남편은 불륜관계였다. 하지만 남편은 카나에 씨가 독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카나에 씨는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게 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이래서 세상이 참 좁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한바탕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카나에 씨는 양다리를 걸치고 젊은 보육교사인 다카미야 선생님과도 관계를 맺은 것이다. 다카미야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이라질 않는가. 카나에 씨가 이혼을 하면 결혼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말에 다들 놀랄 뿐이었다. 상상도 못했던 전개에 기가 막혀서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것도 내가 자그마치 서브 주연으로 리얼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을 줄이야. 이런 치욕을 겪을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나는 절벽 아래 낭떠러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삼류 드라마고 뭐고 이게 누구 얘긴지 현실 도피가 필요했던 걸까? 내가 아닌 것처럼 차분했다. 한편 타카노리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대 피해자인 카나에 씨 남편은 어떻게 애 키우는 엄마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대략 나와 비슷하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였다. 여보, 잘못했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카나에 씨는 용서해달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역시 그런 발연기로 커버될 상황이 아닌지라. 우선 당신은 친정이나 어디 가 있을 때 찾아봐. 짐은 나중에 보내줄게. 그리고 이혼 서류도. 아이는 내가 맡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길 바래. 싫어. 나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카나에 씨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열연을 했지만 다 소용없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민폐를 끼치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캐스케 씨는 정중하게 사과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뒤 나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했다. 우리가 별거를 하게 된 건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때 만난 여자는 카나에 씨가 아닌 다른 여자였고 카나에 씨와는 별거 중에 벌인 불륜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려고 했었으니 이 진흙탕 싸움에서 얼른 발을 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미치지 않는 한 타카나리와 다시 부부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고 대화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혼 서류만 내밀었다. 한편 카나에 씨 남편 캐스케 씨는 어린이집 교사 다카미야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타카나리에게는 아내가 독신이라고 속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좋은 남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웠을까? 진짜 의문이다. 다카미야 선생님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잘렸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일은 동종업계의 삽시간에 퍼졌다.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나에 씨는 캐스케 씨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청구받았다. 친권 및 양육권도 캐스케 씨가 갖게 되었다. 나중에 캐스케 씨에게 들은 바로는 캐스케 씨는 카나에 씨 부모님께도 이혼 사유를 설명했고 얘기를 듣고 난 후 부모님은 대분노하셨다. 친정에서 쫓겨난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캐스케 씨는 위자료가 없더라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연락두절이 됐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돈 계산이 깔끔하지 않은 나쁜 습관은 끝내 고치지 못했다는 게 씁쓸할 뿐이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캐스케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와 캐스케 씨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서로 싱글마더, 싱글파더가 되고 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캐스케 씨는 이혼 후 출장이 필요 없는 부서로 옮겼고 조금이라도 더 아이와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늦어지는 날이 많아서 나도 그렇고 캐스케 씨도 항상 꼴찌였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얼굴을 보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도 딸아이 치에코와 캐스케 씨의 아들 코우스케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날이 많다 보니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다. 2살 위인 치에코가 누나처럼 코우스케를 챙겨주면서 잘 논다는 말을 선생님한테서 들었다. 솔직히 다시 누굴 만나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남자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토모코 씨하고라면 육아 파트너로서나, 그러니까 저는 토모코 씨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을 하는 캐스케 씨. 나 역시 아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우선은 다음 일요일에 애들 데리고 넷이서 놀이동산이라도 갈까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넷이 가족이 될지 어떨지는 다음 기회에